지금 평창동에 있는 이 가나 아트센터에서 불교 미술 관련 전시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미술관, 박물관이 아니고 갤러리다 보니까 설명이 막 자세하고 오기 편한 그런 데는 아니어서 이거 내가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설명 한번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 가나 아트에 있는 전시장에서 제가 뭘 봤냐면 바로 이 도자기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소용돌이 이런 거 살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우리나라 고려 청자 중에 이런 문양이 있다는 거를 전설로만 듣고 지냈었어요. 정말 흔치 않은 도자기거든요. 저도 경매사 시절 정말 많은 도자기를 다뤄봤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도자기를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 흙마다 열을 받으면 막 팽창이 되고 그 정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흙을 사용해서만 도자기를 굽는데 솔직히 흙 하나만으로도 도자기 굽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두 가지 흙을 막 이렇게 섞어 가지고 섞여서 나오는 그 마블 문양을 의도를 해서 도자기를 굽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흙이 당연히 성질이 다르니까 이 가마에서 열을 받고 식혀지면서 어디는 막 터지고 어디는 막 이렇게 뒤틀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형태 보십시오. 형태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싹 예쁘게 들어갔잖아요, 각도가. 그냥 이렇게 퉁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예쁘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심지어 두 가지 흙을 조합해서 만든 열리문이야. 이 문양 열리문이라고 합니다. 이 갤러리는 아무래도 판매를 위한 전시잖아요. 박물관이랑 다르게 이 전시장에 이걸 내놨다는 거는 이게 판매용이라는 건데 이 도자기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된다면은 대체 이 도자기는 얼마에 팔릴지 감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아 세상에 이런 도자기가 있구나. 이런 걸 보고서 애가 전설의 도자기라고 했구나. 아 이게 보니까 되게 예뻐서 호들갑 떨만 하네.' 이런 감정 한 번쯤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볼테기 님 얼마일까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게 시장에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대체 얼마에 팔릴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일을 할 때도 가격이 막 5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전 솔직히 진품 가품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하의 것들은 잘 보거든요. 딱 보면은 '어 이거 진품 같은데? 약간 가품이네.' 이게 딱 보였는데 이렇게 비싼 것들은 보고도 가짜 같고 이게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이 정도로 비싼 것들은 저는 잘 가격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근데 이 전시를 대학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대학원 강사 선생님이랑 그리고 박사 수업 같이 듣는 저희 학우님들과 같이 갔는데 이 그림을 보고서 너무너무 다들 막 화들짝 놀라 가지고 "여러분 저 이런 그림 살면서 처음 봐요." 하면서 계속 이 그림에만 집중하셔서 저의 박사 친구들에게 이 전설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해 드려서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신저감 아미타 국락 국품 회도 이 그림을 다들 한 번도 실제로 보신 적이 없대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림 한 점 보러 그냥 훌쩍 일본으로 떠나신다든가 그림 한 점 보러 갑자기 스미소니언 가신다든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그동안 활동을 20년 동안 하시면서 이 그림은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그림도 개인 소장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도 시장에 나와서 팔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런 그림은 누가 살까? 다들 이런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저도 이 그림 보느라고 되게 기분 좋았었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극락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꽃에 차 있고 이게 막 아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극락의 모습을 그린 아미타 극락 구품 회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에서 봐야 될 그림 중에 하나가 이 지장 관음 병립도입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볼 때는 이 부처님과 양 옆에 보살들 이렇게 서 있고
아니면은 요 보살들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는 권속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신기하게도 지장보살님과 가는보살님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불교 미술 아는 척하기 시간에 약간 얘기를 했었는데, 관음보살의 머리에는 요 화불이 있죠. 이 화불의 주인공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인데, 극락을 담당하시는 아미타 부처님 옆에다가 우리에게 구원과 구제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이 옆에 있고, 근데 옆에 세지보살이 항상 계시는데, 그 세지보살은 조금 우리에게 실질적인 뭔가 역할을 하는 보살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약간 애매한데 싶었나 봐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면은 그 옆에 관음보살님 확실하게 계시고 지장보살님이 계시는 그런 도상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좀 빼고 지장보살님과 관음보살님 이 두 분만 나란히 모셔놓는 도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요한 자료가 바로 이 지장관음 병립 존상입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원래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나 부처가 되기에는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지옥에 가는 중생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옥에 가는 중생들을 다 구제시키겠습니다 라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지옥에서 자비를 관장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입니다. 그래서 요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지장보살 한쪽에 세워두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세에서 이익과 구원을 담당하시는 관음보살을 세워놓음으로써 완벽하게 현세구복적인, 정말 집에 세워놓으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싶은 존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전시의 포스터에 방금 딱 있었던 고려 철불인데요. 이 철불도 감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일단 부처님의 얼굴, 이걸 상호라고 하거든요. 상호를 유심히 보세요. 이렇게 반개하고 있는, 반만 뜨고 있는 눈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저 부처의 모습을 저렇게 생각을 했구나 한번 유심히 보시고, 전반적인 자세를 보세요. 이분의 자세는 약간 실제로 보면은 목을 굉장히 당겨서 어깨는 좀 우람하고 자세가 되게 큰 편에 속하는 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의 모습을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한번 보시고 나서는 자세까지 보시고, 이렇게 이 자국들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 자국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가마 하나에서, 틀 하나에서 상이 완전체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내서 머리 부분 따로, 앞부분 따로, 팔 부분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이어붙인 흔적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이 철부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불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은 공력이 들어갔구나 하면서, 그때 옛날 사람들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은 정말 즐거운 불상 감상 타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불교 미술 전공이기는 하지만 세부 전공은 불교 회화예요. 그래서 불상을 보면은 딱히 뭔가 불화를 볼 때만큼 엄청난 감정을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국보 83호? 우리나라 국보 방가사유상 두 점이 있잖아요. 그 두 점에 엑스레이 감마선 사진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 불상을 이렇게 찍으면은 그 불상 안에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철사 틀을 만들고 여기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옛날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구조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아니면 어떠한 생명체처럼 정말 그 뼈대를 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 기본 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씌워 올렸구나 라는 게 확 와닿으면서, 그때부터는 저도 불상을 보는 재미가 정말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상을 앞으로 보실 기회가 있으신다면은 이렇게 착착착 붙어가지고 만들었구나 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머리에 사람이 있으면 누구다? 아미타부처님의
옆자리에 항상 계시는 관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약간 관음보살인데 우리나라 관음보살이랑 조금 다르죠. 되게 선종화처럼 중국의 선종화 스타일로 되게 고뇌하는 자세로 이렇게 관음보살님이 이렇게도 앉아 계시거든요. 옆에 있는 철불은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요 관음보살 그림은 자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세로 이렇게 몸에 힘을 이렇게 축 늘어놓은 채로 이렇게 계시는 관음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선 표현이 정말 유려하고 정말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전 폭닥폭닥한 그게 좀 와닿거든요. 선은 되게 두껍지만 그 뭐랄까요? 그 시대적인 느낌, 그 기세, 분위기 그게 너무 조화로워서 '이 그림 너무 좋다. 돈 많으면 사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양주 해암사에서 제작이 된 그림이에요. 문정왕후가 불사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 여기 보면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고 양쪽에 부처님의 잘생긴 제자 아난, 오른쪽에 약간 나이가 많은 제자 가섭이 있으니까 이분은 누구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린 영산회상도 설법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문정왕후는 굉장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불사 활동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이 문정왕후가 살던 이 시기, 조선 중기 시기에는 슬프게도 작은 빙하기, 소빙기, 기후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추웠대요, 날씨가.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가 무차 대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찬물로 목욕재개를 하다가 너무 심한 감기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회암사에서 불사된 그림들은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소중한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주 해암사 영산회상도 설법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좋은 거는 이 조선 중기 특유의 이 오밀조밀하고 쬐끄만 얼굴도 정말 재밌지만 정말 좋은 거는 이때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떠들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웃기지 않나요? 원래 다른 그림에서 다들 이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만 보고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다들 약간 옆 사람을 소떡소떡 하기도 하고 다른 데 보기도 하고 소떡소떡 하잖아요, 서로. 이런 게 좀 재밌어서 이 그림 볼 때는 사람들 표정들을 좀 보면은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청자 화장품, 화장기 합도 있었죠. 제가 경매사 할 때 이런 거 참 많이 다뤘었는데 이게 잠깐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거 합만 있어도 위아래 짝이 맞으면은 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또 이렇게 위아래 짝도 맞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물도 합이 딱딱 맞는다? 그런 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요 고미술품들 세트가 맞으면은 값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사시는 분들이 계속 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도자기를 볼 때 그냥 '아 피부가 좋다. 아 예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요 손잡이가 온전한가? 이 손잡이에 이후에 따로 떨어진 거를 붙였던 흔적이 있는가? 그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떨어졌던 걸 붙인 거면은 가격이 훅 떨어져요. 근데 이걸 보니까 붙였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다쳐본 적이 없는 도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정말 비싸겠다 하면서 봤습니다. 물론 이게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라면 이렇게 딱히 볼 필요가 없지만 이거는 사립 갤러리에서 판매용으로 하는 전시에서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보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형태도 좋고 여기 도자기는 여기가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되게 깨진 자국이 없고 요 손잡이도 다 뭔가 붙인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엄청 비싸겠다. 이런 주병도 있었죠. 이런 건 좀 특이한 점이 요 오리가 원래 보통 되게 온전한 오리 형태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뭐 흠뻑 젖은 건가? 이렇게 좀 볼품없게 생긴 새들이 고려시대 때 많았던 걸까? 이런 약간 새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나요? 여기는 또 오리가 뭘 물고 있길래 이 작품에 대한 비하인드도 상당히 대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한번 가셔서 보신다면은 정말 이런 새가 국내에 있는 건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봉식님, 그런데 이런 작품은 거의 국보라 해외 반출이 안 돼서 생각보다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그쵸. 근데 요 국내 안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해외에 반출이 안 된다고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고양이도 너무 예뻐서 찍어왔습니다. 평창동에 사는 고양이들 다들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요 부암동에 있는 김종구 작가님 작업실에서 알바를 했었었는데, 거기에도 그 부암동에 있는 산 고양이들 내려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진짜 근육이 장난이 이 동네 고양이들은 다들 굉장한 근육질입니다. 1층에 가면은 주로 좀 오래된 물건들, 고려시대, 조선 초기까지 불교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2층에 가면은 현대 미술들이 있습니다. 이 작가님은 박생강 작가님이신데, 제가 불화 작가로서 너무너무 존경한 작가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스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 스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스님이 실제로 굉장히 이런 외형이시라고 그때 박사 수업을 스님분들이랑 같이 들어서 말씀 들었는데, 인성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스님분이 당대 스님들 중에서 키가 175가 넘으시는 스님들이 별로 없으신데, 그 중에서도 좀 풍채가 있으신 편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스님들이 수행을 오래 하시면은 뭐 정말 이 세상에 그런 뭐 미지의 힘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지만, 그냥 딱 보면은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아우라를 표현을 너무 이국적으로 해놓으셔서, 박생강 이 사람은 정말 천재구나. 나는 역시 이 사람이 좋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현대의 작업이죠. 요 머리에 이런 왕관을 쓴 거 보면은 미륵인데, 요 아랫부분은 항마 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맞지 않아요. 미륵의 머리 모양과 석가모니의 수인을 합쳐 놓은 거죠. 미륵이 아직 보살일 때, 부처가 되지 않았을 때 보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씌우는데, 근데 또 요 아래의 복장과 요 손 모양 수인은 부처를 의미해서 좀 도상학적으로 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현대 작품이니까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작품이 좋은 건 자세가 좋고 표정도 좋잖아요. 얼굴 형태도 좋고. 이런 작업들이 많아서 되게 재밌게 보고 왔어요. 제가 불화 작가인데 아무래도 현대 미술적으로는 별로 없다 보니까 보면서 되게 마음적으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옛날 고대 판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들이죠. 이게 불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중국 판화나 옛날 판화, 그리고 요 돈황에 있는 작업들에서 영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불화들은 돈황에 있는 벽화에서 그걸 보고서 판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그 조선으로 넘어와서 제작이 된 불화인 것도 있고, 또 중국에 있는 것들이 고려로 와서 제작이 된 것도 있고, 이 지역에 시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호기심과 열정을 볼 수 있는 작업들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황 가보신 적 있나요? 한 번쯤은 가야 되는데, 저는 중국 음식을 전혀 못 먹어서 마라탕도 못 먹어서 설마 정말 가야 하는 날이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미술관 전시장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평창동 가나 아트센터 혹시 가시면은 요 아래 내려가면은 평촌이라는 쌈밥집이 있어요. 이 쌈밥집에 가셔서 맛있게 쌈밥 정식 드시고 오시는 거 추천하면서 오늘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도낭 미술 붐이 꽤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꽤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일본에 오탄이라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승려가 가장 많이 한 업적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있는 미술품들을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로는 오탄이 탐험대라고 하지만, 사실 뭐 도적대라고 해도 사실 무방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 오타니 컬렉션의 일부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컬렉션 가서 보시면 도난 물건 몇 개 있을 거예요. 뿅님 야구 잘 것 같은 이름이시는 저도 그래서 외웠습니다.